현대 기아는 제발 이런 사소한 기능을 좀 묶어서 파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동 시트가 되면은 메모리 시트는 그냥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기아의 2019년형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플래티넘 트림입니다. 4,700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R 엔진과는 다른 S 엔진입니다. 이제까지 모하비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서 사골 소리 들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S 엔진 덕분입니다. 실제로 오너들의 만족도가 높은 엔진이고 몰아보면 아시겠지만 답답함 없이 잘 치고 나갑니다. 거기에 6기통, 이제 6기통 엔진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마 5년 내에 몇몇 고급 차종을 제외하고는 V6 6기통은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S엔진 V6는 존재만으로도 장점이고 모하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식 사륜 전 차종 기본 적용됩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오르긴 했어도 어찌됐든 모하비는 모하비답게 팔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보이죠. 차동기어 잠근 장치는 모래나 눈에 빠졌을 경우 탈출 시에 유리한 기능입니다. 바퀴가 헛돈다고 해도 모든 바퀴에 고르게 힘을 분산하기 때문에 어쨌든 차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륜 타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차동기어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엔 한쪽 바퀴가 뜨고 나머지 바퀴가 지면에 붙어 있다면 차는 공중에 떠있는 바퀴만 돌리고 바닥에 붙어있는 바퀴는 돌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하지만 차동 기어를 잠근다면 바퀴가 공중에 뜨든 말든 상관없이 네 바퀴를 동일하게 굴립니다. 그래서 험로나 진흙, 눈길 등을 주파할 수 있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의 경우 운전자가 앞차의 급정거를 알아채지 못해서 순식간에 차간 거리가 줄어들 경우에 차에서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급정거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그럼 차가 아주 강하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게 뭐 필요한가 싶지만 실제 운전하다 보면 전방 차량이 알 수 없는 급정거 상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럴 때 차가 미리 경고해주면 운전자는 앞차를 박을 일이 없고 좋죠. 거기다 아시죠?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뒷차 가실 100%입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차로 이탈 보조 역시 운전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해 차선을 넘어갈 경우 차가 알아서 차선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시속 60km 이상 넘어가면 계기판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점선보다 실선이나 중앙선을 넘어갈 경우 더욱 강하게 차선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주는데요. 동시에 소리와 계기판 알림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니까 정신 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기술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추가됩니다.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옵션인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심지어 주차장에서 후방으로 출차할 때 근접해오는 다른 차량까지 감지하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 데는 사각지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안전 하차 보조의 경우 아이들이 뒤에서 오는 차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문 여는 경우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후측방 경고 장치를 사용해서 작동하는 기능인데 이런 건 다른 차들도 기본으로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탐이나는 옵션입니다. 하이빔 보조 기능의 경우 주행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주는 기능인데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국도를 운행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이빔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반대편에 차가 있을 경우나 가로등이 있는 경우 전방에 빛이 좀 있다 싶으면 바로 꺼집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하이빔을 켜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없이 하이빔 오토로 켜고 다니셔도 됩니다. 타인에게 방해될 일이 없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인데요. 전방 차량과의 거리는 4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계별 거리는 10m, 20m, 30m, 40m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방 차량이 지나간 자리를 내가 몇 초 후에 지나갈지에 대해서 차가 알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 때는 멀게, 속도가 느릴 때는 좀 가깝게 거리를 유지하죠.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직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편한 기능인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고속도로 운행할 때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정체된 도로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가 알아서 가다 서다를 하니까 운전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차 안에 나 대신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를 하나 심어두고 운전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차로 유지 보조의 경우 차로 이탈 보조와는 다르게 차선을 넘어가는 수준을 막는 게 아니라 차선 가운데로 유지해서 달리는 기능을 말합니다. 차로 이탈 보조와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서도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최대한 차선의 중앙을 지키고 가려고 하고 시속 60km 이하에서도 차선만 인식하면 최대한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차로 이탈 보조는 60km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유지 보조는 차로 이탈 보조보다는 조금 더 상위 레벨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차로 유지 보조 조합으로 활성화되는 능동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 시 일반 국도와 다르게 HDA 기능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HDA가 작동하게 되면 현재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인지하게 되죠. 따라서 110km 제한인 도로에서도 140, 150, 160으로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한다고 해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는 순간 그에 맞게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110km 단속인 구간이 나오면 차는 109km, 100km 단속이면 99km 이런 식으로 속도를 유지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구간 단속 구간도 인지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냥 과속 딱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가 운전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감시하시면 돼요.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의 경우 언덕에서 정차 후에 재출발 시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아무리 자동 미션 차량이라고 해도 경사가 높으면 차가 살짝 뒤로 밀리기도 하죠. 하지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고 해도 차는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가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충분히 나오면 그때 브레이크를 놓기 때문에 조금도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언덕에서 차가 뒤로 밀려서 뒷차 박을 일은 없겠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의 경우 가파른 내리막길을 장시간 내려갈 경우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시속 40km 이하에서 작동을 하고 엑셀 브레이크를 놓으면 차량은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운전자가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따로 밟아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가 필요하나 싶지만 운전자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피곤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리막길용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최소 속도는 30km이기 때문에 그 이하 속도로 내려올 땐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는 필수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난데요.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고요. 색 온도도 프로젝션과 같은 노란빛이 아닌 하얀색이기 때문에 LED DRL과 컬러가 맞아서 이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은 안전을 위해서도 LED 헤드램프를 다시는 게 좋습니다. 코너링 램프의 경우 코너링을 하는 쪽으로 불을 켜주는 기능인데요. 헤드램프가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안개등 같이 부가적인 라이트가 핸들을 꺾는 쪽으로 불이 켜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인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밝혀주니까 아파트 단지나 시골길 코너에 높은 연석을 못 보고 치고 지나가는 일은 없겠죠.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의 경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허리가 아프냐 아프지 않냐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옵션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 허리가 자주 쑤시는 분은 허리 지지대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시트가 요추 부분만 잘 받쳐줘도 허리 쑤실 일은 많이 줄어드니까요.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의 경우 조수석 시트를 운전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동승자가 잠들었을 경우 워크인 스위치로 시트 포지션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조수석을 앞으로 당기고 눕힐 때도 유용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장님 자리 만들기용 의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선 시트는 대형 SUV답게 전좌석에 적용됩니다. 겨울에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겨울이 정말 춥죠. 특히 디젤 엔진은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엔진이 쉽게 열받지 않기 때문에 난방이 늦게 나오는데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줍니다. 기아차 열선 시트의 경우 생각보다 엄청 뜨끈한 편이라 몸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엔 필수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해서 체온이 1도 정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는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차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하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써본 사람들은 다음 차 구매 시 필수 옵션으로 꼽는 기능인데요. 정지 신호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되는 편의 옵션입니다. 차가 정지했을 경우 브레이크를 밟으면 계기판 오토홀드 표시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뭐 말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경험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가만히 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행동이고 그에 비하여 오토홀드가 얼마나 편한 기능인지.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전동식 트렁크인데요. 전동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뒤에 서 있으면 알아서 트렁크가 열립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을 보았을 때 스마트 키를 꺼낼 필요 없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니까 편하죠. 특히 모하비 같이 트렁크가 높고 무거운 차는 스마트 테일게이트 어쩌면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드디어 들어왔네요. 오토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이 따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동승자와 온도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수석 사람이 덥다고 하면 온도 내리라고 하면 되고 춥다고 하면 온도 올리라고 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각자 쾌적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의 경우 겨울엔 정말 꿀 기능인데요. 특히 손이 차가워서 겨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는 핸들 잡는 거 정말 고역이잖아요. 겨울에 차갑게 얼어버린 핸들을 맨손으로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손이 차갑다 못해 아프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열선 스티어링의 경우 작동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전 자세도 아주 올바라지겠죠. PTC 히터는 디젤차라면 꼭 있어야 되는 옵션입니다. 디젤차가 원래 엔진이 좀 늦게 열이 받는데요. 워낙 디젤 엔진의 열 효율이 뛰어나서 금방 엔진이 달아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열로 작동하는 히터도 따뜻한 바람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PTC 히터가 있다면 엔진이 열받기 전 미리 PTC 히터로 공기를 데피기 때문에 금방 차 안이 따뜻해집니다. 10.25인치보다 더 넓은 12.3인치 내비가 들어옵니다. 현재 K7, K9, G90 정도에만 들어가는 대형 디스플레이인데요. 12.3인치 내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3분할로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3분의 2 공간에 내비를 띄우면서 나머지 3분의 1 공간에는 음악 탭을 띄울 수가 있는데요. 이걸로 운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죠. 유보의 경우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미리 차량용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 기능은 차량에 미리 목적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정말로 편합니다. 옛날 같으면 차에 타서 내비를 켜고 목적지 입력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목적지 설정하고 출발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블루링크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미리 검색한 위치를 보내놓고 나중에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내비게이션에 보내놓은 목적지가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이게 차에 타서 목적지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편한 거거든요. 플래티넘 트림 단점입니다. 겉은 삐까뻔쩍하게 바뀌었지만 진짜 중요한 엔진은 그다지 바뀐 게 없습니다. 결국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간다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넣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V6나 직렬 6기통이나 뭐 같은 6기통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직렬 엔진이 아무래도 V형 엔진보단 소음 진동에서 덜하거든요. 안 그래도 덜덜거리는 디젤 엔진의 정숙성을 위해서라면 직렬인 쪽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하비에 직렬을 안 넣어주는 거 보니까 GV80과 모하비는 확실히 선을 그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전 하차 보조의 경우 경고음으로만 알려주고 직접 작동하는 건 아닌데요. 아니 이거 직접 닫아주는 거 뭐가 어려운가 싶습니다. 소나타나 산타페에는 잘 들어가 있는 능동 문 잠그기 기술이 왜 모하비에서는 안 되는 거죠? 경고음만 들으면 아이들이 아하 뒤에서 차가 오니까 경고음이 울리겠구나, 조심히 문 열고 내려야겠구나 이러겠습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 모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은 좀 제대로 박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너링 램프의 경우 LED 램프 직접 각도를 돌리는 게 아니라 따로 안개등이 켜지는 방식인데요. 램프 형상이야 삐까뻔쩍 멋있어졌지만 뭔가 하이테크하게 움직이는 램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계기판의 경우 7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는 바늘 계기판인데요. 물론 7인치가 작은 건 아닙니다. 보여줄 수 있는 정보는 웬만한 건 다 보여줘요. 하지만 마스터즈에선 12.3인치 풀 사이즈 LCD 계기판으로 바뀌기 때문에 플래티넘은 뭔가 아쉽죠. 거기에 플래티넘에선
이 12.3인치 LCD 계기판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어링의 경우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시트 기능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아니, 이 이하 등급의 차량에서는 수동 조절 스티어링이라고 해도 메모리 시트나 이지 액세스 기능은 잘 넣어줬으면서 왜 플래티넘에선 그걸 뺐을까요? 메모리 시트 기능이 빠지면서 이지 액세스 기능도 같이 빠집니다. 현대 기아는 제발 이런 사소한 기능을 좀 묶어서 파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동 시트가 되면은 메모리 시트는 그냥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즈 트림입니다. 5,160만원이고요. 플래티넘 대비 460만원 올랐습니다. 장점입니다. 무려 20인치 휠이 들어옵니다. 차가 커서 휠이 안 커 보일 거라고요? 그거는 사진으로 봤을 때나 그렇고 실제로 보면은 20인치 휠은 정말 큽니다. 소음을 막아줄 차음 글라스 들어옵니다. 차량 하부야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이 잘 되는 편이지만 차량 상부의 유리의 경우엔 차음 기능이 없다면 확실히 시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차음 글라스가 들어오면 확실히 더 조용하긴 하죠. 모하비가 디젤 차인지라 차음 글라스가 정숙성을 위해서는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크죠? 근데 그만한 크기의 LCD가 계기판으로 들어옵니다. 바늘 하나 없는 풀사이즈 LCD 계기판이에요. 누가 보면 외제차라고 생각할 만한 느낌의 퀼팅 나파 가죽 들어옵니다. 가죽 시트만큼 운전자에게 만족도를 많이 높여주는 옵션입니다. 일반 플라스틱으로 마무리되어 있던 도어를 가죽으로 감싸주는데요. 사실 우리가 차 안에 있을 때 생각보다 도어에 팔을 자주 기대고 있게 되죠. 몸에 닿는 부분이 가죽으로 바뀌면 만족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코란도에서나 보이던 3차원 무드램프가 들어왔는데요. 보통 관광버스 천장에서 자주 보던 건데 이제 이런 거 일반 차량에도 많이 적용되네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주차 시에 유용한 기능인데 특히 주차선에 차량을 평행으로 정렬할 때 한눈에 보이니까 좋습니다. 마치 장난감 자동차 주차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모하비 정도 차량의 크기라면 서라운드 뷰는 어떻게 보면 사치가 아닙니다. 차가 워낙 크니까 주차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서라운드 뷰가 많이 편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인데요. 버튼 하나로 운전석 시트 포지션뿐만 아니라 사이드 미러의 각도, 핸들 위치까지 조절되니까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티어링이 전동식 조절로 바뀌면서 좋은 점은 차량 승하차 시 스티어링이 올라가면서 탑승하기 편한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메모리 시트 기능과 연동되면서 운전자에 따라 핸들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요. 운전석 이지 액세스는 차량의 승하차 시 운전석이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차를 타고 문을 닫는 순간 시트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티어링은 내려오거든요. 반대로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에 시트가 뒤로 밀리면서 내리기 편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 별건가 싶겠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 보통 악셀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몸이 앞쪽으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좀 좁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 액세스가 있다면 시트가 뒤로 빠지면서 하차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리기가 편해집니다. 이게 차가 운전자를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보면 꽤 마음에 드실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 저는 꼭 넣어야 되는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거의 99% 전방만 주시하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계기판을 번갈아 볼 필요 없이 창문에 떠있는 정보만 보면 되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이 아무래도 편합니다. 특히 스마트 센스가 작동될 경우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매일 보고 쓰는 기능이니까 아끼면 안 되겠죠. 이로써 차파고의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2부에서는 마스터즈 트림의 단점과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